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아이고, 뭐 며칠 동안 그냥 아주 뜨거웠습니다. 목도 좀 새고 제가. 야,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공부를 10년 하신 분들도 법리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법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제가, 선순위 임차권,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도 반드시 깨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이 50년,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50년 해오면서 이걸 깨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진짜 몇 조, 몇 수십 조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도라의 상자는 웬만하면 열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름아름 저는 조금씩 해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법리를 잘 모르니까 그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은 요겁니다. 진행 중인 1차 경매, 2차 경매, 이제, 저희, 이제, 옛날에 구독자분이 이제 낙찰을 받으셨어요. 저를 알기 전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1차 경매 때 법인의 등기이사가, 그 법인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의 등기이사니까 다들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배당이 배제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게 조금 막 고민하다가 이제 오후에 잠깐 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공부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기이사는 대항력이 없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사내이사라고 돼 있잖아요. 등기이사잖아요. 그 등기가 돼 있는 이사라는 게 바로 등기이사잖아요. 등기이사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때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찢어진 신문을 읽은 거야. 찢어진 신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대차,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권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기 반드시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빨리 읽으니까 모르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법조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죽어도. 제가 볼 때는. 죽어도 못 푸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그만큼 다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등기이사는 대항력이 없다? 항상 여러분들 학원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는 거 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졌다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졌어.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 법인의 임대차는 법인 등기이사에게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임대차. 그러면 법인이 임대차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제3자의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인의 건물, 이 본인 스스로의 법인의 건물에 등기이사가 전입신고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의 건물을 임대차한 건물에 등기이사가 임대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여기에 빗대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지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모르는 거야. 그냥, 이거, 법원이 등기이사네? 안 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게. 이거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제3자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자의 건물에 이 법인, A라는 법인이 임대차를 해서 여기에 등기이사가 전입 또는 직원이 전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등기이사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게 A라는 법인 건물이에요. A라는 법인 건물에 여기 등기이사가 전입을 했어. 임대차를 했어. 내 건물에 내 자식이, 내 건물에 내 친척이 임대차 못하냐고 하죠. 한다고.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사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실제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은 그분께서 이제 그 양해를 해주시고 방송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안성에 계신 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요 물건 두 개예요. 요게 1차 경매고 이게 2차 경매입니다. 그죠? 1차 경매 때는 1억에 낙찰을 받았고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는 8,100만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건 스토리를 보면 선행 사건이죠, 이게요.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먼저 볼게요. 물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20 타경. 여기 보시면 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상투자건설. 건설회사로 되어 있죠? 주식회사죠?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2250만원. 그죠? 전입일자는 2019년. 그리고 근저당은 2013년.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땡땡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 아까 주식회사 법인의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 자체 건물에 법인 직원이나 법인 등기이사들이 전입을 못하냐, 임대차를 못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이게 박영춘 경매사령관 주식회사 박영춘 건물이요. 주식회사 박영춘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여기다 임대차 좀 해주세요. 저 여기 살게요. 아,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법인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법인의 등기이사는 대항력이 없다. 그 얘기는 법인이 제3자의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 법인이 여기에 전입신고할 때 이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익숙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적용하는 거야.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래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서 참 제가 이제 많이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학원에서 뭘 배우시는 건지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박영춘 교재 가지고 경매사령관 교재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학원 강사 원장보다 잘 낫다고. 학원 원장님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이걸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 그죠? 저랑 한번 맞다이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1000명 중 10,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 그분은. 자, 어쨌든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새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순위가 지금 새마을금고잖아요. 그죠? 새마을금고가 배당 배제 신청을 했대요. 근데 어떤 요구로 인해 가지고 배당 배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야. 물론 이 사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후순위 소액 보증금이 5,500만 원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2013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때 5,500만 원이었어요. 5,500만 원에 1,800을 보장받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 조건도 갖췄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당연히 여기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 1,800만 원까지 해줘야 맞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배당 배제 신청을 한 거야.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금고는 뭔가 진실을 알고 있어. 뭔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서류가 없답니다. 보존기간이 3년이라 폐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죠?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유추해보건데 왜 새마을금고가 이 사람을 배당 배제 신청을 했겠나 라고 유추를 해보면 이분은 최땡땡이라는 이분은 이 건설회사의 등기사다. 그리고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떤 그런 여러가지 이유를 되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임차 전부터 임차 후까지 쭉 1년 정도에 거쳐서 뭐 200만원, 300만원,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찔끔찔끔 입금했어도 보증금으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판례가 있어요. 보증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찔끔찔끔 주면 뭐 가짜 아니냐, 뭐 다른 용도로 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아마 인정을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마을금고는 배당 배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양반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배당이 실수가 나온 거죠. 배당이 오류가 나온 거죠. 그죠? 배당이 오류가 나야죠. 당연히 배당받아야 될 사람이 배당을 못 받은 거야. 최우선 변제금을. 당연히 배당받아야 될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2차 경매로 가서 다음 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계속해서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낙찰자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더라고 보니까요. 임대차 계약서 체결하고 그때는 또 이제 대항력이 있겠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2차 경매 낙찰자는 이 사람을 떠나야 되나요? 이 사람을 떠나야 되나요? 자 그럼 2차 경매 사건을 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자 2차 경매 사건 2021년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이분 이제 교재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낙찰을 이제 받으시고 한참 후에 이제 저한테 교재를 사신 거겠죠.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그 임차인이 있는 거죠. 아까 그 임차인 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까 2019년 9월 5일 날. 아까 1차 경매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자, 전 경매 사건에서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낙찰을 받고 이 사람 낙찰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온다 일단. 그죠?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제가 법인의 등기이사라고 했잖아 이분이. 법인의 등기이사가 법인 건물에 임차하면 임대차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임차인이다 이거야. 그죠? 임차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1차 경매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이 사람이 만약 진짜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진성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당받아야 될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2차 경매에서도 2차 경매 낙찰자가 이걸 인수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1차 경매에서 당연히 배당받아야 될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은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판례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거든요. 자, 당연히 배당받아야 될 사람은 이분은 여기 1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이의신청을 해서 그죠? 배당 이의신청을 하고 이제 지났죠. 시간은 지났고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야? 갑자기 순간 까먹었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분은 이 1차 경매에서 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은 이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배당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1차 경매한테 떠넘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당한 임차인이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1차 경매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청구를 해야죠.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에 가서 자, 어쨌든 간에 법인 명의의 건물이죠. 법인 명의의 건물에 그죠? 법인 등기이사가 임대차를 했어. 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대차예요. 법인의 임대차. 뭔 말이냐면 요거죠, 요거.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건데 법인의 임대차. 회사가 임대차 한 후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 또는 회사가 임대차 한 후 뭐예요? 등기이사가 들어오는 경우 회사의 임원
전입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저도 얘기하고 다른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고 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임대차한 건물에 A라는 법인이 경매사령관의 건물을 임대차한 후 여기에 전입한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법인의 건물, A라는 법인의 건물인데 여기에 등기이사가 한 단계가 생략돼서 그잖아요. 그죠? 등기이사가 전입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전입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법인명이 A야. 그런데 법인 대표가 개똥이야. 개똥이. 그러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맞을까요? 이 법인 대표인 개똥이 명의로 임대차를 체결해야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사람 명의로 하든 법인 명의로 하든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인 대표이사는 아마 무권 대리든 유권 대리든 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고, 그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이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도 되고 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판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자 법인 소유의 건물인 법인의 등기이사예요. 이 법인 명의의 건물에 임차한 사람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입이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죠. 근데 이 등기이사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야.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최우선 변제 대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 새마을금고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에서 배제가 되었답니다. 왜일까? 법인의 등기이사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이 인정 안 된다? 이래서 배당에서 배제된 건가? 아니면 왜 배제됐을까? 그러니까 임차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서 분명히 배제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한번 이루어졌고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당권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현행 경매 사건까지 이렇게 넘어온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이제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여기 새마을금고 1차 경매거든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의 배당 배제 신청으로 인해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유는 몰라요. 서류가 없어졌답니다. 정상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 단 전제 조건은 이 임차인이 등기이사가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데 무슨 사유로 배당이 안 됐어요. 회사에 등기이사는 이유로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했죠. 왜?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회사가 임대차한 건물에 직원이나 등기이사가 전입한 건 아니고 회사 자체 건물에 임대차를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했던 건데 1차 경매, 2차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고찰에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1차 경매에서 그죠? 근데 저는 대항력 있든 없든 또는 어차피 그죠? 대항력 있든 없든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보다 어떻게 보면 우선한 거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대항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논리는 그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2차 경매에서 인수해야 되죠. 2차 경매에서도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배당력으로 못하죠. 단지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2차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고 그죠? 이 1차 경매에서 정상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정상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차에서 다 받을 수 있었던 2차 경매 낙찰에 대항할 수 없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대항할 수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만약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차 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분들은 아까 뭐예요? 1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람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그 물건을 낙찰받은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제 논리라면, 제가 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인의 그 등기이사는 그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항력이 없다. 그때는 대항력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죠?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에서 배제하면 안 됐다라는 제 논리고요. 그리고 배당에서 배제 안 됐다라고 한다면 배당에서 배제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다 최우선 변제금 배당 받을 수 있었겠죠.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아까 5,500이었으니까. 그리고 총액 보증금 2,250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소액 임차인이고 1,500, 1,800까지 당연히 보장을 받는 거죠. 그죠? 이거 광주시거든요, 얘가. 광주 복가 얼마인가? 아까 있었는데 여기네. 1,900만 원까지 받네요. 그죠? 여기 경기도 광주시 여기 있죠? 여기 2023년에 아까 19년이잖아요. 2010년부터 여기 2013년까지. 그죠? 아까 저당권이 2013년이었으니까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죠? 광주시 이때 당시에는 5,500만 원에 1,900이네. 그러면 자기 보증금을 다 배당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당을 못 받았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2차 경매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이 임차인은, 아까 그 임차인 분 있잖아요.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제 이 논리가 맞다면. 그리고 뭐 어느 분들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상법을 얘기하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019년 당시에 이 법인 대표가 A라는 건설회사잖아요. A라는 건설회사. 또 대표이사는 뭐해서 이제 개똥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개똥이고 A라는 법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등기이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게 아니라 이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다? 법인 건물을? 그러면 과연 이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전 제가 볼 땐 효력은 있어요. 무건대리든 유건대리든 그죠? 어차피 이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저는 좀 변호사가 아니라 몰라요. 이건 변호사님께 여쭤봐야지 저도. 그죠? 그래서 상법을 보면 48조 대리의 방식에서 상형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상법 48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존재해야 되고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무권대리 유권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본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대리한 경우 적용된다.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즉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인 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법인 직인이 안 찍겠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하고 계약한 것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1차 경매에서는 어떤 좀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배당자인데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자, 대법원 판례 하나 볼게요. 대법원 판례 보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판결 요지에 보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익에 관하여 과다 배당하는 어쩌고저쩌고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경락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그죠?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근데 아까 그 상황은 뭡니까? 대항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항력보다 더 무서운 그죠? 최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보다 더 무서운 최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근데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저는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이분 정당한 임차인이다 라고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반론 제기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차에서 배당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이것은 1차 배당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나하고 싸울 리는 없다는 얘기야. 2차에 낙찰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요약본을 읽어보면 피고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잘못된 배당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이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되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아예 배당이 배제돼 버렸다니까.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배당 받았어야 될 금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좀 찜찜하게 제가 아직 판례를 못 찾아봤어요. 요거 여기는 대항력 있는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판사님들께서. 근데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한다면 저는 대항력보다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이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거든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 역시 대항력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든 선순위 전세권자든 저는 다 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특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특허를 될라나 이게 특허가 선순위 임차권 등기 선순위 전세권 100% 깨진다. 이거 특허가 될라나 모르겠네 이게요.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국가가 법을 제정할 때 저한테 와서 이제 뭐 줘야 되겠죠. 그죠? 돈을 줘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논리하고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요거 100%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어쨌든 이분 이 낙찰 받으신 분 사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법의 논리가 있겠지만 요런 논리도 한번 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